자, 오늘 제목이 퍼블릭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관련해 갖고 이제 여러 개 강의를 여러분들이 시리즈로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퍼블릭 블록체인이에요. 여러분들 프라이빗 블록체인하고 퍼블릭 블록체인의 차이를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전혀 모르시나요? 거래소라든가 그 블록을 채굴하는 것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기관들끼리 하는 형태의 인간 내에서 하는 형태.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누구나 마이닝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노드 컨퍼메이션에 블록 컨퍼메이션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블록체인을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그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하에서 허락된 사람만 블록 컨퍼메이션을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프라이빗 블록체인 혹은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강의할 부분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에 관한 거예요.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슬라이드 다 드릴 거니까 저를 집중해 주세요. 화면하고.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전공은 생물학을 했고 삼성그룹 CJ에서 올해 14년 다녔고요. 그중에서 런던 지점과 뉴욕 지점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99년도에 팍스넷이라고 하는 증권 관련 인터넷 기업을 창업했고요. 제가 한 4년 경영하다가 SK텔레콤에 팔았는데 지금도 증권 관련 인터넷 기업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제가 2000년도에 핑거라고 하는 핀테크 기업을 창업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2015년도에 블록체인 OS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OS라는 단어를 보면 블록체인은 여러분들 이제 공부 좀 하신 거고 OS의 뜻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체계죠. 윈도우스 시대, PC 시대 윈도우스라는 운영체가 있었고 모바일 시대에는 안드로이드나 iOS라는 운영체가 있었으면 이제 블록체인 시대가 이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걸맞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블록체인의 OS를 한번 만들어서 장악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큰 꿈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 저희 회사 사람들 많이 뽑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엔지니어들 많이 필요하거든요. 조건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저한테 오늘 강의 들으시고 좀 저한테 어플라이 해주시고요. 이 그래프는 뭐 잘 아실 텐데 비트코인이 2009년도 1월 달에 처음 시작했죠. 그래갖고 지금 한 7년, 8년 가까이 되는데요.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경부터 이제 거래가 좀 시작되다가 2013년도에 폭발적으로 가격이 올랐다가 2015년 초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한 250불까지 가다가 이쪽입니다. 250불까지 가다가 한 5배 올랐습니다. 한 1년 반 만에. 대단한 거죠. 특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2015년 말에 제가 이제 창업할 때가 바로 이때인데 바닥에서 창업한 거니까 잘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쭉 올라가서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 뭐 800불 이 정도 하다가 지금 1270불이에요. 지금 한번 아까 지갑 제가 보낸 거 한번 보세요. 가격 얼마로 나오죠 지금? 네? 1241불. 이 정도 있죠. 1241불. 이게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갖고 비트코인과 달러와 가격이 결정되고 원화와도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은 약 한 하루에 30만 건 정도가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5조쯤 됩니다. 지금 20빌리언이죠. 그래서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얼마인가요? 한 5조도 안 됐던 게 지금 25조까지 엄청난 가치가 생겼는데 도대체 이 가치가 어디서 생긴 거냐?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이 국가가 발행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각 개인이 발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 8,000개 컴퓨터가 피어투피어로 연결돼 갖고 스스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런 20조가 넘는 엄청난 가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가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블록체인이 작동되는 원리 공부하셨나요? 그러면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스타일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에서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의 경우에 10분간의 거래 장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거래를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일어난 최근에 10분 동안의 정보를 거래를 장부로 만든 게 블록입니다. 그리고 이 블록이 체인처럼 쭉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이라는 단어는 레고 블록을 상상하시면 돼요. 레고 블록은 블록이 있는데, 블록이라는 건 덩어리라는 뜻이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쭉 쌓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구가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쪽 블록의 마지막 모든 어카운트의 마지막 잔고와 이 다음 블록의 최초 잔고는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은행 잔고도 그렇고 뭐 대차대표 손익계산서도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 10분 안에 뭔가 거래가 일어난 내용이 이제 여기 기록된 것이 이제 디지털 파일이죠. 디지털 파일로 약 1메가짜리 파일이 바로 블록입니다. 이 블록이 이제 2009년부터 쭉 쌓여갖고 지금 45만 개가 좀 넘었어요. 10분마다 쌓여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쭉 쌓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8,000여 개의 컴퓨터인데요. 8,000개의 컴퓨터에 똑같은 기록이 계속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블록에 있는 정보를 수정하거나 누가 해킹하려고 하면 8,000개를 다 해킹을 해야 돼요. 동시에.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이 데이터를 조작하려면 이 뒤에 있는 데이터까지 다 조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해킹이 불가능하고 관리자가 조작이 불가능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럼 이 마지막 블록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8,000개 컴퓨터 중에서 과연 누가 확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확정된 것이 진실한 것인지 이걸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이 바로 마이닝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마이닝이라는 거는 금을 캘 때 마이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귀한 것을 캐는 데는 시간과 노력과 자원이 필요하다, 노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이닝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8,000개 컴퓨터가 동시에 어떤 암호를 푸는 작업을 합니다. 그 암호를 어떤 암호냐면 어려운 암호는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자면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앞면만 10번 나오게 하려면 1024번이 필요합니다. 확률이 1024번 중에 하나예요. 2의 10승이니까. 근데 20번 동이 앞면만 나오게 하려면 2의 20승이면 약 100만입니다. 1024 곱하기 1024하면 100만쯤 되죠. 그게 30번이 연속 나오게 하려면 한 10억 번쯤 됩니다.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이죠. 그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일종의 암호인데, 숙제인데, 그거를 컴퓨터가 돌려갖고 0이 쭉 나오게 하듯이, 혹은 그러니까 동전에서 앞면만 동시에 쭉 나오게 하는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계산 파워가 많이 들어가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그런 문제를 8,000개 컴퓨터가 동시에 풉니다. 그래갖고 그 문제를 처음에 푼 사람이 그건 어떤 실력이 아니라 운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컴퓨터 파워만 있고 전기만 충분히 쓰고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그렇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암호를 푼 사람이 이제 이런 작업을 합니다. 내가 암호를 다 풀었다는 증거를 이제 디지털 넘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장부, 10분 동안에 내가 전 세계에서 일어난 거래 내역을 장부로 만든 블록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갖고 그 정보를 해시값을 바꿔갖고 8,000개 컴퓨터에다 다 보냅니다. 그러면 8,000개 컴퓨터들이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당신이 암호 푼 게 맞네. 그럼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신이 만든 블록이 내 블록하고 똑같네. 이걸 확정해 주는 순간 이 블록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이 확정되면 나머지 모든 컴퓨터가 이 확정된 블록을 자기의 마지막 블록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놓으면서 동시에 다음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제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경쟁을 하냐면 이 블록을 만든 사람이 상당히 큰 베니핏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12.5개의 비트코인을 자기가 발행합니다. 이 사람이. 블록을 컨펌한 사람이. 발행해갖고 자기가 소유해요. 12.5개면 지금 금액으로 얼마쯤 되죠? 한 1,800만 원쯤 될 거래요, 지금. 그러니까 10분 일해갖고 1,800만 원 벌면 괜찮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0만 건 중에서 하루에 10분 동안 거래된 물량이 제법 되는데 지금 요즘 수수료가 한 건당 한 400원 내지 500원쯤 됩니다. 그 수수료를 이 사람이 다 가져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의 투자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투자하고 그래픽 카드가 좀 빵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값을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하죠. 근데 그 투자한 거에 비해서 한 2천만 원 가까이 버니까 상당히 수익이 좋잖아요. 이걸 하는 사람들을 마이너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8천 개가 있고 지금 현재 가격이 올라가면 늘어났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누구도 관리하지 않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데 고장 없이 아직까지 벌써 한 7년 이상 아주 안전하게 돌아간 구조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깊숙이 얘기하면 한 2박 3일 하셔도 잘 몰라요. 암호학도 있고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기본 원리가 이 정도면은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낸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한번 보내보셔야 돼요. 보내보면 그 다음 블럭에 이게 쌓이겠구나. 그리고 이게 전 세계 컴퓨터가 8,000개 컴퓨터가 피어투피어로 연결돼 갖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데 더블 페이먼트가 안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블 페이먼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크레딧 카드, 비자 카드가 있는데 내가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아주 재빠르게 컴퓨터가 눈치채지 못하게 5군데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100만 원을 이제 어디 아마존에 가서 샀어. 그러면 중앙 컴퓨터에 내가 한도가 여기로 빠져나갔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기록되기 전에 1000분의 1초 안에 또 다른 데 가서 쓸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이해되세요? 왜냐면 중앙 컴퓨터에 내 한도가 100만 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0만 원을 여기다 썼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동시에 딴 데 쓰면은 컴퓨터가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근데 이거는 더 쉽겠죠. 왜냐면 관리자도 없고 중앙 컴퓨터도 없어요. 근데 더블 스펜딩이 가능할까? 내가 여기 1억 원을 갖고 있어. 근데 1억 원을 보내고 이 컴퓨터 시스템 모르게 또 1억 원을 5군데 동시에 보냈을 때 과연 그걸 찾아낼 수 있는가? 막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코인을 보내면은 시간이 걸려요. 이 6 컨퍼메이션이 있으면 확실하게 돈이 간 겁니다. 여러분들 보내보시면 알아요. 그럼 이제 컨퍼메이션이 몇 번 됐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이 블록이 한 몇 번 이상 지나가면 이젠 수정이 불가능하고 완벽하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닝을 통해 갖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하드웨어가 많이 필요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더블 스펜딩을 막을 수 있고 위조를 막을 수 있고 해킹을 막을 수 있고 조작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아주 위대한 작품이죠.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은 그 트랜잭션이 일어난 정보들이 네. 그 블록이 마이닝이 되기 전에 네. 어디 정보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인터넷이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생겨갖고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바꿨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웹사이트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까지 연결됐는데 지금 한 1, 2년 전부터 블록체인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서 인터넷이 95년경에 만들었는데 20년 후에 나타난 블록체인이 인터넷과 버금가는 혹은 더 큰 변화를 세상에 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과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이렇게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터넷은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정보들이 카피입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지금 원본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돈을 보냈잖아요, 아까. 얼마 받으셨어요? 10불 보냈는데 왜 9.9불밖에 못 받으셨어? 그 환율이 바뀐 겁니다, 그 사이. 저는 수수료 또 한 조금 더 냈어요. 한 300원 정도. 어쨌든 이게 전 원본이 간 거예요. 그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예를 들면 블록체인을 가지고 토지 대장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그 가치를 담고 있는 물건이 움직이는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그걸 전혀 할 수가 없었죠. 그동안 그런 거 하는 방법이 은행이 어카운트를 했거나 크레딧 카드를 이용했는데 대개 전용선을 썼지 인터넷망을 쓰지 못했습니다. 해킹을 막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개방된 시스템에서 원본을 누구도 조작할 수 없게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아직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성공한 이후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에도 열광했지만 그 비트코인 뒤에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응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열광을 했죠. 그래 갖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말고 뭐 수백 개 이상의 새로운 코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게 이제 이더리움, 대쉬, 리플, 모네로, 라이트코인, 뭐 NEM, 뭐 어거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게 1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엉터리고 그래도 꽤 유명한 것들이 이런 건데요. 비트코인이 약 한 20빌리언쯤 되니까 한 25조 정도 가치가 생겼고요. 가격이 1200불이라면 이더리움은 1.7빌리언이니까 약 한 2조 원의 가치가 생겼고 19불이고 대쉬, 뭐 리플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비트코인과는 다른 새로운 기능들을 넣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는 작동 원리는 근본적으로는 블록체인이라는 건 맞지만 상당히 다른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되고 있는데 발전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소스가 아니면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화폐로서 가치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 어느 정도 있고 실력만 어느 정도 있고 노력만 하면 누구나 다 새로운 코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달러와 경쟁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화폐라는 건 다 국가라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 권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어요. 국제화폐를. 근데 대부분 망하지만 저희 회사가 바로 이런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걸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그래요. 누구한테나 개방돼 있어야만 국제화폐로서 지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뭐 3D 프린터, 뭐 이런 것들은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하다, IoT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보스 포럼에서는 양대 기술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라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이런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기술이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을 크게 바꾸는 시점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D 프린팅이 2022년 빅데이터, 그다음에 뭐 유비쿼터스 컴퓨팅, 그다음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을 크게 바뀌는 변곡점이 생기는데 2023년도에는 정부의 기능이 블록체인에 의해서 크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통해서. 그리고 2027년에는 비트코인이 금융을 크게 바꿀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2027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년 후가 되면 전 세계 유통되는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의 그 금액, 그 가치가 전 세계 GDP의 약 10%가 넘어갈 거라고 예측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와닿지 않으실 텐데, 지금 우리나라가 한 1,400빌리언, 그러니까 1,500조 정도 됩니다, GDP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 8만 그러니까 빌리언 달러쯤 되거든요. 근데 이거의 약 10%인 한 10,000빌리언 정도의 가치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생긴다는 거고요. 지금은 그때는 한 10빌리언이었는데요. 그게 무슨 뭘 의미하냐면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그 GDP가 1,400 빌리언이고 그러니까 1,500조쯤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가 약 20빌리언 되니까 25조쯤 되고 나머지 뭐 몇백 개의 그 크립토 커런시의 가치가 약 5빌리언쯤 돼요. 한 6조 원쯤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10년 내에 한 합해서 한 9,000빌리언 정도의 새로운 가치가 생겨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10배 성장해갖고 200빌리언이라면 8,800빌리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 1년 생산량의 거의 한 7배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가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생길까요? 어디서 생길 것 같으세요? 그 뭐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20빌리언을 만들어냈고 다른 많은 것들이 지금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몇 년 안에는 뭔가 새로운 코인들 혹은 기존에 있는 그 크립토 커런시가 이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피벗 포인트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죠. 이거는 저기 1975년도에 압구정동에 땅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은 사업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10년간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여기서 가치가 생겨난다는 건데 이게 국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민간이 발행한 국제화폐에서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재밌는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희가 여기에 좀 참여해보자고 해서 이제 제가 시작한 겁니다. 블록체인 OS가 그래서 보스코인이라는 화폐를 지금 발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산업계를 지금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비트코인이나 리플, 대쉬, 이더리움처럼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새로운 커런시를 만들고 공개된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제 만드는 그런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혹은 컨소시엄 블록체인이 있는데요. 은행의 시스템을 만드는 은행의 한 전 세계 뭐 100대 은행 중에서 50개 이상의 은행을 묶어서 R3CEV라고 하는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기존의 은행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지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에셋 홀딩스라는 것도 있고 하이퍼레저라는 것도 있고 여기에 지금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 100대 은행 중에서 거의 90개가 블록체인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전 세계에서 금융권에 은행, 증권, 보험에 1년에 들어가는 그 IT 비용이 약 80빌리언쯤 된답니다. 한 100조쯤 돼요. 근데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이것을 블록체인으로 바꾸면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약 50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매년. 그러면 이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흥하고 만약에 도입 안 하면 망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지금 이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쪽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대개 한 20대, 30대의 젊은 엔지니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라는 게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친구는 19살 때 시작해갖고 세계에서 지금 가장 이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버는 친구예요. 22살짜리인데. 근데 비트코인은 누가 했는지 아직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이더리움의 그 창시자가 지금은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젊은 해커들, 젊은 이제 엔지니어들이 많이 하고요. 이쪽은 주로 금융권에 종사했던 IT라든가 사업을 했던 한 40, 50대 사람들이 많이 활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죠. 근데 이제 저희는 다른 길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한 길 말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SNS와 블록체인을 한번 결합해보자. 크립토 커런시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트리밋이라는 것이 있고 블로그와 이제 블록체인을 결합한 겁니다. 이거는 어거라는 거는
프레딕션 마켓과 이제 블록체인을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SNS 분야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두 가지 서비스를 스타닥이라는 서비스와 델리크라시라는 서비스를 이제 저희는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전략은 뭐냐면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재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엄청난 경쟁이 치열한데 이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이미 1000개가 넘는 크립토 커런시가 존재하고 거의 매주 끊임없이 세계적인 크립토 커런시가 나옵니다. 근데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것도 대한민국은 IT나 이런 벤처 사업의 변방인데 실리콘밸리가 지금 가장 앞서 있고 런던, 그다음에 베를린, 상해 이런 데가 굉장히 앞서 있어요. 일본도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 크립토 커런시 분야. 그럼 한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자도 별로 없고 이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규제도 뭐 좀 복잡한 한국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강의를 저한테 해달라고 의뢰받은 게 뭐냐면 블록체인을 응용한 서비스 개발에 대한 사례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와 관련된 사례를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사용자들이 1100만 명쯤 됩니다. 여기 이제 10명 늘어났으니까 1100만 한 10명쯤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한 30만 건 정도 거래되는데 아무래도 이 가치는 사용자 수에 비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 빌리언 정도 현재 가치가 있는 거고요. 이더리움은 약 한 100만 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에서 1100만 명 중에서 실제로 액티브한 사용자는 한 100만 명 정도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집단은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 베트남, 몽골리아에서 온 노동자들이 옛날에 은행이나 뭐 웨스턴 유니언으로 보내면 수수료가 5 내지 10% 됐는데 그 시간이 2, 3일 걸렸어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뭐 10분 안에 수수료 뭐 1% 이내에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 결국은 이 코인을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를 많이 늘리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주 간단한 전략이죠. 그 1000만 명이 아니라 한 1억 명의 숫자를 가급적 빨리 만들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10배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일종의 가설이죠. 가설을 갖고 어떻게 하면 사용자를 빨리 확장할 수 있을까 하는 전략을 이제 구사하는 게 저희 회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도 말에 쓴 논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비트코인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여러분들 블록체인에 관심 있으시면 이 논문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셔도 뭐 다 대부분 100% 이해는 안 될 거예요. 한 30%만 이해하셔도 좋은데 일단 읽어봤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니까요. 첫 페이지가 이렇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가 이렇고 뭐 길지 않아요. 한 7페이지 정도 되는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회사도 작년 말에 이런 화이트 페이퍼를 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한 2년 가까이 1년 반 정도 동안 그 비트코인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뭐 몇십 개의 중요한 그 코인들의 성능과 기능과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만의 고유한 어떤 코인을 이제 발행하기 위한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빨리 확장시키기 위한 이제 전략적인 앱들을 이제 개발하는 일을 저희가 지금 한 1년 반째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화이트 페이퍼도 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도 있고. 그럼 한번 읽어보시면 이건 좀 더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훨씬 더 진보된 그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제가 우리 보스코인의 화이트 페이퍼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새로운 코인을 개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단점,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단점을 한번 극복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이닝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8,000개 컴퓨터가 동시에 그 암호를 풀기 위해서 엄청난 전기를 씁니다. 1년에 몇 천억씩 쓴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전기값이 점점 늘어나면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까지 20조를 만드는 동안 거의 5조 가까운 전기를 소모했다면 그게 그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비싸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뭐 1, 200원 했는데 지금 500원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뭐 10분의 1 이하의 에너지만 써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계한 거고요. 그러려면은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이라는 방법인데 저희는 일종의 그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는 거와 약간 좀 modified federated byzantium agreement라고 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호를 풀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비트코인은 지금 최대 7번 정도, 1초 7번 정도 거래할 수 있는데 저희 알고리즘은 한 1000번 정도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려운 점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또 하나 문제가 이 8,000개의 노드들이 뭔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중앙 컨트롤이 없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아요. 이게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논쟁이 있는 게 뭐냐면 블록 사이즈가 지금 1메가로 확정돼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속도가 느려요. 예를 들면 돈을 보내는데 컨펌하는데 막 5분, 10분 걸리는 건 좋은데 막 1시간, 2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블록의 사이즈를 8메가로 올리자. 그런 논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되는데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8,000개 컴퓨터 중에서 4,000개 이상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달라요. 재밌는 거는 중국의 거의 한 7, 80%가 마이너들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걸 마이닝 풀이라고 해서 각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풀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해요. 근데 이게 4개 정도의 마이닝 풀이 전 세계 비트코인 마이너들의 한 7, 80%를 장악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거래 속도가 느리고 블록 사이즈가 작아야만 수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하고 블록 사이즈를 늘리는 걸 원치 않아요. 어쨌든 업그레이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 이제 거버넌스 솔루션, 집단 의사결정 솔루션을 저희는 이제 탑재를 한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만들 때만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실험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실험을 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성공을 한 거죠. 또 이더리움이라는 거는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 다음에 가장 유명하게 된 거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또 상품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스마트 컨트랙트. 없으신가요? 스마트라는 거는 뭐 영리하다는 뜻이죠. 영리한 계약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오토 엑세큐션 컨트랙트라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계약이 집행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컴퓨터 코드에다가 계약서를 써놓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계약을 집행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뭐 요 세 분이 대통령이 탄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내기를 해요. 예를 들면 그래갖고 비트코인을 0.1 비트코인씩 여기다 놓았어. 그리고 코드에다가 그걸 심어놔. 그러면 탄핵이 되는 순간 컴퓨터가 알아서 이긴 사람한테 돈을 보내주는 겁니다. 컴퓨터가 자동 집행해 주는 거죠. 어떤 룰을 딱 컴퓨터 코드에다 심어 놓으면. 컴퓨터 코드가 법률 코드도 코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드가 맞는다는 뜻 아세요? 난 제역은 나하고 코드가 맞아. 어쨌든 코드란 단어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법률 조항도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컴퓨터 코드도 코드죠.
계약서의 조항도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변호사들이 하거나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 중간자로서 계약의 집행을 강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국가가 일종의 폭력을 장악하고 계약을 강제하도록 하는 기능이 국가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부동산을 내가 사면 돈을 판사한테 직접 주지 않고 변호사한테 줍니다. 그럼 변호사가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서류 작업이 다 끝나면 그 돈을 판사한테 넘겨줘요. 그걸 갖다가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전자상거래 에스크로우 서비스 있죠? 그런 에스크로우 서비스를 하려면 누군가가 중앙에 바디가 있어야 돼요. 그걸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라고 얘기합니다. 신뢰할 만한 제3의 기관. 근데 그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 없이 컴퓨터 코드상에 그냥 기록해 놓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되면 누구한테 돈을 보내라. 어떻게 분배해서. 그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음으로 해서 이 비트코인은 단순히 그 돈의 거래였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됐어요. 거의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계약들을 아예 변호사 필요 없이 국가 개입 필요 없이 컴퓨터 코드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영역이 굉장히 확장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냈고 이걸 바로 이제 그 19살짜리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 출신 캐나다 그 친구가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여기도 역시 프로프 오브 워크를 씁니다. 근데 지금 POS라고 다른 걸로 지금 바꾸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10분당에 이제 블록이 10분마다 생기는데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은 13초마다 생기고 저희는 5초마다 만들려고 그래요. 어쨌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저희는 이더리움이 각 스마트 컨트랙트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undecidable 문제라고 그래서 확정되지 않아 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러스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온톨로지라고 하는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갖고 이제 하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에너지 문제, 속도 문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장점을 살리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코인을 이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제작을 한 꽤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 3, 4분기 정도에 이제 출시를 할 거고, 그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루프 오브 워크보다는 좀 새로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프루프 오브 워크가 디센트럴라이즈 컨트롤 문제는 해결했는데 속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시큐리티 문제도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진 그 컨센서스 문제를 이제 나름대로 설계를 한 건데요. 컨센서스라는 건 뭐냐면 동등한 위치에 있는 피어투피어로 연결된 컴퓨터들이 마지막 블록을 컨펌하는 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걸 컨센서스라고 얘기합니다. 컨센서스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POW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MFBA라는 새로운 개념을 물론 이제 완전히 우리가 만든 건 아닙니다. 딴 데 거를 이제 잘 연구해 갖고 만든 거죠. 그런 설계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저희는 코인 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비트코인은 코인 발행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그 블록을 컨퍼메이션한 노드가 갖는 거예요. 그냥. 발행하고 갖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초기에는 2009년도부터 약 4년간은 매 블록마다 50 비트코인씩 발행시켰어요. 그러다가 4년이 지나서 25개로 줄었고 또 4년이 지난 작년 그 가을에 12.5개로 줄어서 4년마다 반씩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반 지나면 6.25개로 줄어요. 그래갖고 이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줄다 보면 한 120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는 숫자가 되고 그때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끝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만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 화폐하고는 많이 달라요. 일반 화폐는 대개 국가가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화폐를 막 찍어내죠. 은행이 신용을 창출해 갖고 화폐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화폐 발행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국가가 개입하지 못해. 경제 사정이 아무리 안 좋아도 발행 증가를 안 하고 100년 지나면 더 이상 발행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화폐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화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갖고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져 왔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걸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2007년도에 금융위기가 온 이유가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화폐를 증발을 해갖고 또 국가가 금융을 그런 식으로 잘못 매니지먼트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서민들이 어려져서 금융 파탄이 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을 거부하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 화폐 발행량을 줄여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꾸준히 늘어나는 금 같은 아주 레어한 희귀한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화폐를 쓰자. 근데 이런 개념으로 한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화폐를 버리고 비트코인 쓰는 국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막 1년에 몇백 % 되는 거예요. 자기네 화폐를 쓰면. 근데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안 되고 오히려 화폐 가치가 4배 올랐잖아요.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그럼 자기네 화폐 안 쓰고 비트코인으로 씁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QR코드로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도 그렇고 사이프러스 같은 나라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지금 국가가 화폐를 증발해 갖고 인플레이션을 만들 때 그걸 못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비트코인과 같은 서비스입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노드들이 중앙은행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그렇죠? 아주 대단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달러, 위안화, 엔화, 유로화가 전 세계 지금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그다음에 새로운 화폐들이 그들 화폐들과 경쟁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최후의 승자는 저는 크립토커런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국가 화폐보다 어쩌면 이게 더 승자가 될 수도 있다. 재밌는 얘기죠. 저희 회사는 약간 좀 설계를 좀 다르게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컨그레스 문제를 그러니까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그레스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컨그레스가 되려면, 컨그레스는 국회의원 비슷한 거죠. 컨그레스는 집단 의사결정하는 건데, 컨그레스 노드가 블록을 컨퍼메이션 하게 하고, 컨그레스 노드만이 블록을 컨퍼메이션 하면서 컨퍼메이션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트랜잭션 피를 받죠.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를 받고, 또 하나는 저희는 프리징이라는 개념을 넣었어요. 프리징. 뭐냐면은 은행에 여러분들이 정기예금을 넣으면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이 코인을 갖고 있는데 코인을 팔아버리지 않고 예금, 정기예금 같은 데 묶어놓으면 이자가 발생시키도록 했습니다. 약간 좀 새로운 개념이죠.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을 마구 시장에다 파는 게 아니라 갖고 보유를 하면 이자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보유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이제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컨그레스 노드는 저희가 프리징을 해야 됩니다. 일정 물량 이상을. 그리고 프리징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이자를 받아요. 초기에는 한 20% 정도 받습니다. 1년에.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약간 좀 설계가 달라요. 그 코인을 발행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니셜 코인이라고 그래갖고 약 한 5억 개, 하프 빌리언이죠. 5억 개를
초기에 개발하는 저희 팀과 초기 투자자들을 위해서 5개를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퍼메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블록을 컨퍼메이션 한 사람들이 노드 운영하는 하기 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컨퍼메이션 코인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프리징 코인이라는 것, 그 사람들이 예금을 줄 수 있도록 프리징 코인이라는 걸 발행하고, 또 특이한 거는 저희가 커먼스 코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커먼스라는 말 뜻 아시는 분? 커먼스. 경제학 공부하신 분 있으세요? 커먼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공유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쨌든 공유재산이란 뜻이에요. 누구의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가락동 있으면 저기 올림픽 공원 있잖아요. 공원은 공유지입니다. 그렇죠? 그게 커먼스예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유지. 그래서 공유 코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공유 코인은 누구나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콩그레스에서 패스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프로포절을 해요. 누구나 프로포절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코인이 몇 개, 100만 배가 필요한데 나한테 코인을 달라. 그러면 내가 이 코인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기 위한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겠다. 그러면 이 코인의 가격을 올리고 생태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니까 나한테 달라. 그러면 이 콩그레스에서 심사를 해갖고 투표를 해갖고 패스되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일종의 버짓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그 코인을 나한테 뭐 코인을 한 달에 500만 원씩 달라. 그럼 난 뛰어난 엔지니어니까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작업을 할 테니 한 달에 500만 원씩 달라. 이걸 이제 예산을 신청하면 이 콩그레스에서 이제 심사를 해갖고 통과시키면은 그 사람이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저희 이런 화폐는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500년 혹은 그 이상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화폐로서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나 뭐가 생겼는데 이게 지금은 못 쓰는 것 같지만 한 10년 후에는 못 쓸 것 같다. 그러면 지금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long-term sustainability죠. 근데 과연 50년 후, 10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때 인공지능이 뭐 엄청나게 바뀔지, 뭐 메모리 파워가 어떻게 될지, 뭐 인공위성에서 와이파이를 쏠지, 어마어마한 기술 변화가 있을 텐데 그 기술 변화도 있지만 또 사회적 변화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 핵전쟁이 일어날지, 무슨 혁명이 일어날지, 세계 정부가 생길지, 뭐 민주주의가 뭐 직접민주주의로 다 바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 사회적 변화와 기술적 변화를 지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변화와 기술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진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 기술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 커먼스 버짓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이제 저희 설계의 기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상의 우주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가장 생명력이 길다. 지구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식물이요? 좋은 생각이죠. 또,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가장 오래되셨다고. 저는 이제 생물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DNA가 생각납니다. DNA. DNA가 그래? 12시인가요? 그래서 이제 DNA는 한 30억 년 전에 생겨나갔고 모든 생명체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갖고 지금 수천만 가지의 생명체에 다 그 DNA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속 가능한 구조는 바로 진화입니다. 진화.
진화 프로세스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진화라는 건 베리에이션, 어댑테이션, 셀렉션 과정을 이제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맞게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그 변화 중에서 그 환경에 살아남는 것이 다시 그 디플리케이션 하는 거죠. 많이 증폭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또 베리에이션이 생기고 그 바로 진화의 과정이야말로 아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그 생명체가 태어나서 바로 그 DNA가 생긴 지 지금 30억 년이 지났는데 그 DNA는 살아있잖아요. 그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DNA 다 똑같습니다.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딱 4가지잖아요. 그죠? 식물이나 뭐 여러분이나 뭐 다 똑같은 DNA의 전달체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진화가 용이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만들었지만 블록체인 OS라는 법인과 우리 멤버들이 만들었지만 우리가 떠나도 이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변화하면서 진화하면서 적응하면서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로 이런 코먼스 버짓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개념인데 어쨌든 그렇게 저희가 설계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 코인을 뭐 엄청난 경쟁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국제화폐로 만들 거냐.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비트코인의 약 1,000만 명이 아니라 1억 명까지 확대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걸 이제 저희는 고민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쓴 전략이 SNS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소비자를 확보한 게 SNS입니다. 트위터가 엄청나게 빨랐죠.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도 빨랐죠. 요즘은 그러니까 요즘 얼마 전에 나온 상품이 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1억 명의 소비자를 확보한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 페이스북이요. 페이스북보다 트위터가 빨랐습니다. 더 단기간 내에 고객을 확보했죠. 근데 그걸 획기적으로 능가한 게 있어요. 작년에 나왔어요. 포켓몬. 맞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거든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예를 들면 포켓몬 같은 경우는 아마 한 달 안에 뭐 1억 명인가 돌파했나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SNS적인 게임적인 요소를 잘 쓰면 굉장히 빠르게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느 크립토 커런시도 그걸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 소비자가 빨리 늘지 않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SNS와 크립토 커런시를 결합하는 이제 전략을 이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와 유사한 작업을 한 게 어거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어거는 그 이더리움이라는 시스템에 그 코인을 써서 만든 일종의 SNS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일종의 배팅입니다. 보면은 너는 MLB 월드 시리즈에서 누가 이길 거라고 예측하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은 PGA 토너먼트에서 누가 챔피언이 될 것 같으냐? 주로 이제 스포츠 쪽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뭐 기후에 관한 것도 있고, 뭐 골프, 뭐 PGA, 뭐 사이언스, 스톡 마켓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프레딕션 마켓이라고 그래갖고 원래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누구나 똑같은 지위를 갖고 있는 피어 투 피어 시스템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측과 배팅을 연결한 게 바로 어거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거가 코인을 자체적으로 발행해서 지금 한 10위권에 있죠. 아까 표를 보시면 10위쯤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거가 이게 빨리 확산이 안 돼요. 이게 좀 어려워요. UI 구조도 어렵고 기술적으로도 좀 어려워요. 근데 아주 흥미로워요. 이게. 사람들은 배팅하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게 약간 사행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서 국가별로 불법인 나라들이 제법 있습니다. 영국이나 영연방 국가는 다 합법인데 미국은 불법이에요. 돈을 쓸 경우. 근데 탈중앙하면 그걸 피할 수 있어요. 왜냐면 관리자도 없고 중앙 서버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프레딕션 마켓이 중요한데
이거는 너는 누가 이길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르죠. 너는 누구를 좋아하냐를 물어보잖아요. 정치 여론조사에서는. 여론조사는 물어보면 바로 답변해야 되는데 이거는 배팅하는데 신경 씁니다. 이거 여러분들 친구하고 뭐 내기할 때도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 신경 쓰죠. 심사숙고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걸 배팅하는 게 아니라 이길 거에 배팅을 합니다, 그죠? 경마하고 비슷하죠. 주식시장하고도 약간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그 대통령 작년 9월달에 이제 트럼프하고 클린턴하고 디베이트를 했을 때 실제로 미국에서 아이오와 일렉트로닉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1988년 됐으니까 약 30년간 미국에서 주요 그 정치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내기를 거는 주식시장 비슷한 겁니다. 프레딕션 마켓이라고 그래갖고 트럼프가 이길 거라는 사람한테 돈을 거는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거고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이제 주식처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디베이트 있은 후에 트럼프가 폭락했습니다. 디베이트에서 저거 보니까 트럼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10%죠. 이게 합하면 100%가 됩니다. 확률이 합해서 100%니까. 그리고 실제로 돈을 50불 내지 500불 사이에서 돈을 걸게 돼 있어요. 걸 수 있어요. 이건 합법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누가 10만 원을 걸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답변을 잘 안 하시네. 90만 원 벌었죠. 며칠 사이에, 그죠? 이거 뒤집어졌으니까, 그죠? 이런 겁니다. 재밌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탄핵이 어떻게 될까? 내기하시면 재밌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날 할까 도대체? 이런 것도 내기하면 재밌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온라인상에서 이 피어투피어로 만든 게 바로 어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08년도에 대통령 선거도 보면 이 프레딕션 마켓 IM이 정확도가 여론조사, 그러니까 갤럽 이런 것보다 훨씬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론조사가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특히 정치 여론조사나. 이거를 프레딕션 마켓으로 좀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죠. 그래서 미국은 PBC라는 회사가 CNN과 합작으로 협력해서 이런 프레딕션 마켓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돈이 안 걸리고 포인트만 갖고 해요. 근데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그 공화당의 그 대선 후보가 10명 이상이 경쟁을 했는데 좀 늦게 진입했어요. 늦게 진입하다가 2015년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가 될 것 같다는 걸 가장 먼저 예측한 게 바로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 프레딕션 마켓이었습니다. PBC였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요걸 주목해서 어거와 이런 프레딕션 마켓 PBC를 응용해서 저희가 만든 게 스타닥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스타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뭐 김수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여기는 뭐 송강호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스타들의 인기도가 오르락내리락 할 거잖아요, 그죠? 어떤 드라마가 떴다 그러면 주인공이 인기도가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를